2017년도 3월 4일날,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날이었죠. 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커말 자격증 올해 처음 시험 문제가 이제 공개가 됐어요. 문제가 이제 시험 치르고 나서. 그래서 문제를 좀 찾아봤어요. 쭉 찾아봤는데 여러분 보시고 있는 그 문제지를 한번 쭉 살펴봤더니 아주 옛날부터 나오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문제도 있고요. 보편적으로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새 문제 같아요. 저도 이 용어를 좀 찾아보려고 많이 찾아봤는데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또 어느 책, 또 인터넷상에 설명이 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먼저 좀 볼게요. 오디오 데이터와 관련된 용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어요. 그러니까 오디오, 우리 멀티미디어에 가면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퀀싱, 뭐 인터레이싱, PCM, 샘플링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인터레이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레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동영상을 우리 화면에 이제 화면을 보여줄 때 홀수줄, 짝수줄, 그래서 두 줄이 이렇게 짝수줄과 홀수줄이 만나가지고 영상을 보여주나 봐요. 이렇게 보여주는지 어떻게 보여주는지 몰라도 이렇게 만드나 봐요. 영상을 제작을 할 때 기기가 텔레비전이든 뭐든 이렇게. 예.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뭐 홀수줄, 짝수줄에도 맞춰가지고 작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아날로그 TV 방송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디지털 방송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날로그 옛날에 우리 브라운관 TV에 브라운관 TV 어쩔 때 보시면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는 거 아세요? TV를 캠코더로 촬영을 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결합하나 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인터레이싱. 그러니까 이거는 비디오에 관한 얘기예요. 오디오가 아니라. 예. 그 다음에 또 나온 건 뭐냐면은 펄스 부호 변조라 그래서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PCM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에서 아날로그 오디오를 사람의 목소리를 디지털로 변환시켜 주는 거. 사람의 목소리를 컴퓨터에다 저장한다든지 우리가 녹음기를 이용해서 녹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수들의 노래를 mp3로 변환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표본화, 압축, 양자화, 부호화 뭐 이런 말들을 거쳐서 어쩌고 저쩌고 한대요. 이거는 오디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 그 다음에 샘플링이라는 말이 나와요.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빼내는 거를 말해요. 어떤 값을 빼내는 거. 예. 그러니까 통계 업무에서도 샘플링이라고도 부르고 음악에서도 샘플링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자료에서 일부 값을 빼내는 거를 샘플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의 목소리에서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PCM이랑 좀 의미가 비슷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노래를 이제 저장을 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샘플링 레이트라는 말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샘플링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요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는 옛날 워키토키 무전기 있죠, 무전기. 그때 무전기에서 뭐 무선 인터콤이라는 건 뭐죠? 현관하고 거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뭐 그런 건가요? 예. 이런 거 뭐 인간의 모든 음성에 적합하다. 8000Hz로 만들면 좋다더라. 뭐 16000Hz, 뭐 32000Hz, 44100Hz 이런 주파수 대역이 나와요. 주파수 대역이. 예. 그러니까 DVD에다 저장을 할 때는 192,000Hz로 192,000Hz니까 192kHz예요. 192kHz.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을 할 때 고화질로, 고음질로 녹음할 거냐, 저음질로 녹음할 거냐, 뭐 이런 말들도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 주파수를 높여주면은 음질이 고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는 이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오디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로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인터레이션, 시퀀스라는 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시퀀스라고 하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뭐 악보에 기록을 하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렵더라고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일본 문제는 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는 뭐 출제위원이 이런 문제를 출제했을 때는 우리 수검자는 틀려주는 게 예의가 아니냐. 한 문제 정도는. 저도 이 문제를 딱 받아봤을 때, 야, 뭐 이렇게 문제가 이러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머지는 뭐 들어본 용어들인데, 그것이 어떤 용어에서 들어봤는지 그것도 헷갈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던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답은 인터레이싱. 2번 문제는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그러한 문제입니다. 지하철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 지하철역에 가니까는 거기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큰 화면이 하나 뜨더라고요. 터치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키보드를 누르면 키보드 그림이 스마트폰처럼 뜨고, 그리고 거기 지역 주변에 지도 같은 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두 손으로 비벼대니까 확대가 되고, 이 지하철역 주변으로 뭐가 있는지 뭐 그런 거를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또 그 박물관 유물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누르면은 이 유물은 어떠한 유물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주는 그런 기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키오스크라 그래요. 키오스크. 그러니까는 박물관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뭐 이런 뭐더라 큰 행사, 전시장 같은 행사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예. 지하철역에서도 많이 봤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는 저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키오스크라고 부른다 하는 거. 3번 바이러스에 관한 설명. 바이러스에 관한 문제는 무진장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관한 이제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 자가 복제를 통해서 다른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감염시켜서 다른 프로그램을 고생시킨다. 그것이 바이러스의 정의다. 이건 맞는 말 같고요. 보통 소프트웨어 형태로 감염돼요. 하드웨어 형태로 감염되는 경우 있나 여러분 보셨어요? 하드웨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자담배 들어보셨죠? 전자담배가 저는 뭐 담배를 골초였다가 끊었는데 전자담배가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자담배 안에 이렇게 분리를 하면 충전을 해야 되나 봐요. 그게 그냥 계속 이렇게 뭐 불 붙여서 다 피는 담배가 아니라 전자담배니까 충전을 해야 되는데 안에 USB로 이렇게 꽂게끔 스마트폰 연결하듯이 꽂게끔 돼 있나 봐요. 요런 경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폰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처럼, 그러면 핸드폰을 전자담배라고 하고 안에 충전 단자가 있겠죠. 그래서 USB를 컴퓨터에서 꽂아요. 이렇게 꽂으면은 전류가 들어가서 충전이 되겠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 전자담배 안에 악성 코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칩에 그걸 박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자담배를 충전하면, 컴퓨터로 충전하면 자동으로 감염이 되게끔, 그게 한번 방송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모르는 사람들은 전문가 중에 누군가가 발견했나 봐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 넘어갔는데. 자, 보통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어요. 자, 전자우편에 첨부 파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염 확률이 매우 적은 게 아니라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전자우편에 아는 사람이 보낸 편지가 아닌 이상은 절대로 열어보지 마세요. 네.
그리고 뭐를 꼭 실행해 보래요. 멋있는 게 있다고. 그럼 그것도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멋있네요 하고 답장만 보내고 삭제해 버려요. 절대로 안 열어봐요. 첨부 파일을. 공개 자료실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라? 무조건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면 안 된다. 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제 자료실에다가 자료들을 올려놓을 때 그냥 일반 자료는 상관없지만 프로그램들을 올려놓을 때가 있거든요. 무료 프로그램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포토스케이프를 설치하게끔 한다는 프로그램. 그런 거는 포토스케이프 사이트에 가서 일일이 찾으려면 귀찮고 제가 이제 그거를 연결해서 다운로드 받게끔 해드리는데 저희 시도 조심스러워요. 제가 테스트해보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은 거 확인하면은 그때 올린단 말이에요. 저로 인해서 또 감염되면 또 그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공개 자료실에 있다. 즉 이 공개 자료실이 어느 공개 자료실이냐, 네이버냐 다음이냐, 여기는 믿을만해요. 네이버가 관리하는 거니까 다음이 관리하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믿고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고 나서 바로 실행하지 말고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된다. 백신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온라인 채팅이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파되기도 해요. 굉장히 많이 전파됩니다. 네. 조심스러운 것들이죠. 자, 그 다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동작을 시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버스 한 대가 왔어요. 근데 버스 한 대 500명이 타겠다고. 500명 못 타겠죠. 근데 안 된대요. 무조건 타야 된대요. 그럼 버스 기사가 난감하겠죠? 사람이 막 매달려 있어. 출발 못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연되겠죠. 일 못 하겠죠. 버스 운행 안 되겠죠? 그렇게 막는 거. 그런 걸 우리는 분산 서비스 거부, 디도스라고 불러요. 굉장히 많아요, 디도스. 그 다음에 IPv6. IPv6은 IPv4라고 하는 주소 체계에서 발생한 건데, IPv4는 32비트 주소 체계 방식인데 약 43억 개 정도의 주소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얘를 128비트로 늘렸어요. 64비트가 아니라 128비트로 늘렸어요. 그리고 IPv4하고 호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좋아요. 낮으면 안 돼요. 상호 전환이 쉬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IPv4에 비해서 전송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IPv6을 쓰겠습니까? IPv4를 쓰겠죠. 그러니까 IPv6은 궁합이 착착 맞는다.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이 답이다. 맞는 말이니까는요. 무선 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주요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뭘까요? 우리 여러분 가정에 무선 인터넷 하시잖아요. 우리 강의실에도 무선 인터넷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와이파이 이런 공유기라든가 IP 공유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공유기 몸통을 본체를 AP라고 불러요. AP, 액세스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공유기에 안테나가 달려 있죠.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를 보내야죠. 그러면 저쪽 상대편 쪽에서는 그걸 수신하는 수신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무선 랜 카드죠. 그럼 받았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답장을 보내고 검색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선 이 안테나를 통해서 또 수신이 되겠죠? 송신도 되고 수신도 하는 게 안테나잖아요. 상대편 컴퓨터에서는 무선 랜 카드가 있어야 되고, 노트북에는 무선 랜 카드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무선 랜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PC나 노트북에서 무선 랜 카드를 장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유기를 AP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안테나를 통해서 보내고 받고 하는 거죠. 예. 리피터는 뭐죠? 증폭해 주는 거죠. 증폭해 주는 거. 거리가 멀 때를 대비해서 증폭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 무선 랜 시스템하고 리피트하고는 상관없어요. 일단은 주요 구성 요소는 아니에요. 불필요한 건 아니죠. 필요할 때가 있겠죠.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무선 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 ISP 업체. ISP 업체가 뭐예요? 여러분 댁에서 인터넷 하시죠? 어느 업체 인터넷을 합니까? KT? SK텔레콤? 뭐 이런 데를 하실 때 않습니까? 그 업체를 우리는 ISP라 그래요. 인터넷을 서비스해주는 업체, 그거를 ISP라고 불러요. 용어가.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ISP가 뭐야?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KT라든지 뭐 케이블 TV라든지 회사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각 컴퓨터에 각 가정에 IP 주소를 할당해 주는데 할당되는 주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동적, 정적. 동적과 정적이 있고요. 정적을 우리는 고정 IP라고 부르고 동적을 자동 IP라고 불러요. 네. 회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단체에서는 고정 IP, 다른 말로는 정적 IP를 사용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동적 IP라고 하죠. 자동 IP라고 불러요. 동적 IP를 사용합니다.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단체잖아요. 그렇죠. 교육기관이잖아요. 여기는 고정 IP를 써요. 그래서 여기 컴퓨터가 지금 IP가 필요한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지 않습니까? 강의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약 250개 IP를 미리 고정 받아 놓고 우리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고정 IP를 쓰면은 고정 IP가 아니라 정적 IP, 동적 IP를 자동 IP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거기 인터넷 네트워크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가서 보시면 보통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자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동적 IP예요. 그런데 IP 주소를 지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IP 주소를 지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정적 IP, 고정 IP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고정 IP를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동 IP를 쓰는 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동적이냐 정적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더라고요. 동적 IP는 저렴해요. 근데 고정 IP를 할당해 주면은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거에 따른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싼 거죠. 우리는 그런 장점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을 내고 사용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해주는 프로토콜을 DHCP라고 부른대요. 이런 문제도 처음 나온 것 기억이 없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업체를 뭐라고 부르냐? 그럼 ISP다 하고 그런 문제는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ISP가 동적으로 IP 할당을 해주는 프로토콜이 뭐냐? 이런 DHCP는 기억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예전에 나왔는지 몰라도 최근에 안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자, TCP/IP라는 것도 TCP/IP라는 프로토콜도 있고요. HTTP라는 프로토콜도 있고요. SMTP는 어디서 사용했습니까? SMTP 전자우편을 보내는 서비스, 전자우편을 보내는 프로토콜이라 그랬어요. 예, 뒤에 나옵니다. 자,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아는 것은 했어요.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 종류라는 말이 뭐예요? 운영체제? 자, 우리가 프로그램 그러잖아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다른 말로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나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다른 말로 운영체제라고도 불러요.
운영체제라고도 불러요. 응용 소프트웨어는 영어로는 application software 라고 부르고, 운영체제는 영어로 operating system이라고 부르고, 네.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뭐 시스템이라고 쓰면 되겠죠.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도대체 얘네들이 역할이 뭐냐? 운영체제는 뭐예요? 운영체제 뭔지 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예전에 도스, 그리고 현재 윈도우, 그 다음에 리눅스, 유닉스,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는 또 두 개로 나눠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눕니다. 안에서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를 켰잖아요. 윈도우 7이 돌아갔잖아요. 그럼 그 안에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이 나눠져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어 프로그램 안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 문제 보니까 제어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느냐?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게 있고, 여기에 작업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라고요? 데이터 관리, 자료 관리 프로그램, 자료 관리니까 데이터 관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라고 했죠? 감시 프로그램. 이런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냐면은 서비스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언어 번역 프로그램, 그 다음에 사용자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 파워포인트, 뭐 포토샵 하는 건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콤플레이어 이런 것들은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그럼 이제 윈도우가 켜지고 나면은 우리가 뭐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되고, 뭐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가 되고, 그런 명령들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을 하고, 또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고 블럭 잡고 드래그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제어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모든 걸 통제하는 것들이죠. 근데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메모장,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메모장,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고 하는 프로그램들, 그래서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운영체제에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제어 프로그램이 아니라 처리 프로그램에 속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요 그냥 암기만 하면 달랑 끝날 수 있겠지만 양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최근에 우리 문제지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정보처리 프로그램, 정보처리 자격증에 있었던 문제들 중에 쉽게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고요.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거를 풀어내면 보따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왜 나왔을까 할 정도로 그냥 단편적인 문제로 물어봤다 그러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꾸준히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버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문제 중에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높은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쉬운 거는 다 맞춰주고, 난이도가 어려운 거는 뭐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예. 자, 9번 문제는 뭐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 쉬운 문제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됐냐 이거죠. 즉, 처음에 초창기 컴퓨터, 지구상에 1940년대 중반에 이제 컴퓨터란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전자계산기 이런 말로 등장을 하다가 컴퓨터란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당시 때 처음에 나왔던 컴퓨터는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일괄 처리.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기면은 세탁기 안에다가
막 잔뜩 집어넣고 한꺼번에 세탁을 하죠.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세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는 그러한 방식의 컴퓨터가 작동되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어때요?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또는 내가 뭐 항공사라든지 뭐 버스라든지 기차라든지 철도라든지 그때그때마다 우리 예약도 하고 하잖아요. 실시간 처리죠. 그렇게 하다가 분산 처리는 뭡니까? 분산 처리는 나도 작업을 하고 너도 작업을 하고 다 작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작업을 해서 한 대 모아 놓는 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대학 입학 시험 볼 때는 성적 처리가 굉장히 오래 걸렸었어요. 그 이유가 전국의 모든 수검자들의 OMR 답안지를 서울로 가져와서 서울에 있는 컴퓨터에서 처리했다고 들었어요. 그게 서울에 컴퓨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지방에는 없어요. 성적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그러니까 서울에 다 모아놓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다 처리한 거죠. 지금은 어때요? 각 시도교육청에서 한꺼번에 다 따로따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빨라지겠죠. 그게 분산 처리예요. 분산 처리. 예. 이렇게 바뀌더라 하는 거죠. 예.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우리 그 요약 정리된 거에 보면 아날로그 디지털의 특징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입력되는 데이터가 뭐냐? 출력되는 데이터가 뭐냐? 연산 방식은 뭐냐? 연산 방식. 어떤 회로를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 첫 번째, 디지털은 숫자, 문자, 글자 이런 거를 가지고 입력을 하고 처리하고 아날로그는 전류, 전압, 온도와 같이 움직이는 값들. 그러니까는 보기가 서로 잘못 설명해 놨네요. 그렇죠? 반대로 숫자 데이터만을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디지털이 그렇다고.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 회로를 사용하고요. 논리 회로를 사용하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증폭 회로를 사용합니다. 아날로그 컴퓨터는 논리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미적분 연산을 해요. 미적분 연산. 미분, 적분 연산을 하고 디지털 컴퓨터는 산술 및 논리 연산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정확히 설명을 해놨네요. 예. 그 다음에 아날로그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을 해요. 용광로 온도, 뭐 지진, 또 한강 그 홍수 통제소에서 한강 다리에 한강에 물이 얼마나 찼는지 뭐 이런 걸 측정한다든지 하는 용도,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 디지털은 뭐다? 범용이에요. 이런 뭐 학교에서 사용하고 뭐 어디서도 사용하고 다양하게 사용하는 범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서로 설명이 뒤바뀌어 있네요. 세 번째가 맞는 말이다 하는 거죠. 소형화, 경량화. 그래서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 예전에는요 컴퓨터를 어깨다 메고 뒤에 배터리 본체하고 배터리 붙이고 앞에 모니터를 걸고 뭐 물지개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만은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조끼처럼 입어요. 그럼 등판에 붙어 있는 태양열 전지에 의해서 전기를 받고 또 팔뚝에 키보드를 부착을 해서 거기서 눌러서 입력을 하고 화면은 이제 헬멧 같은 거를 써서 헬멧에 나오는 글자를 가지고 뭐 보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그 공상 영화에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답은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부르는데요. 웨어러블 컴퓨터는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 시계 있잖아요. 시계. 삼성이나 LG나 또는 뭐 이 애플이라는 데서 만든 시계 같은 거 있어요. 광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계를 차고 뭐 고도도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뜀박질을 했는지 뭐 운동량도 체크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예. 그게 단순히 스마트폰하고 연동을 시켜서 하는 거라 그러지만 그것도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작은 것들은요 저렴한 거 있어요. 저렴한 거. 팔찌처럼 생긴 겁니다. 팔찌처럼 생긴 건데 그거를 착용하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팔을 흔들었는지 걸음을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이것도 칼로리 소모가 얼마큼 되는지, 그 잘 때 얼마나 뒤척거리고 자는지 그런 것도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잠을 잘 잤거나 못 잤거나 이런 것도 측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하죠. 요즘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이런 것도 움직이고요.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도 시험에 잘 나올 겁니다. 마이크로 컴퓨터, 서버 컴퓨터 이런 말들은 아주 옛날부터 사용하던 용어라서 좀 식상하죠. 웨어러블,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 많이 좀 들어보셔야 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프로세스 레지스터라고 했어요. 프로세스는 뭐죠? CPU죠. CPU에서 사용하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이래요. 그러니까 중앙처리 장치, 즉 CPU에서 사용하는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제어 기능과 연산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CPU 안에 제어 장치 안에 연산 장치 안에 연산에 사용하는 레지스터가 뭐 있을까요?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 우리말로 누산기라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산기, 보수기, 그 다음에 제어 장치 쪽에서 뭐가 들어가죠? 명령어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그 다음에 뭐 디코더 이런 거. 프로그램 카운터도 원래 명칭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기억 장치 중에서는 가장 빠른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하드디스크의 부트 레코드에 위치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전원을 켜면 바이오스라고 하는 기능에 의해서 시스템을 점검해요.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보조 기억 장치에다 이제 전달을 해요. 야, 네가 이제 부팅해라. 그럼 부트 레코드에 있던 부팅 프로그램들이 주기억 장치로 들어오면서 부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팅에 관한 거니까 말 그대로 부팅에 관한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입출력을 전담하는 장치래요. CPU는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소프트웨어도 관리하고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레지스터는 아니에요. 레지스터는 아니고 장치를 전담하는 장치가 입출력 장치를 전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채널. 이건 채널을 얘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사용하는 메모리는 뭐죠? 가상 메모리. 가상 메모리를 설명한 것 같아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이다. 여기 나왔네요. SMTP. SMTP는 전자우편을 송신할 때 쓰는 거고, 팝3는 수신할 때 쓰는 거고, MIME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관리할 때 쓰는 거고. 그래서 보내기, 회신, 첨부, 전달, 답장 뭐 이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ID 골뱅이 호스트 주소, 뭐뭐뭐 골뱅이 네이버.com 뭐 이런 식으로 주소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유니코드는요 8비트가 아니라 16비트입니다. 유니코드는 16비트예요. 2000년에 전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합니다. 2000년에. 그래서 유니코드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유니버셜 코드라 그래서 단일 코드를 쓰겠다라는 거죠.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각자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윈도우에는 우리말하고 영어가 작동되게끔 되어 있고요. 일본말 컴퓨터에서는 일본어하고 영어가 작동되게끔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한자를 사용하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 서비스를 넣겠고요. 영문 윈도우에는 영문만 작동돼요. 우리말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말 컴퓨터에서 저기 다른 나라 중동 지방 언어를 어떻게 입력할까요? 내가 중국어 사이트에 들어가면 중국말이 보일까요? 안 보였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전 세계 언어를 알파벳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게끔 하고, 그거를 화면에 떴을 때 깨지지 않고 읽어볼 수 있게끔 해라 하는 거죠. 근데 상대편이 그 언어를 모르면 할 수 없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겁니다. 그게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는 16비트로 되어 있어요. 16비트. 1번은 틀린 말이에요.
요것도 유니코드라는 말이 몇 비트다라고 하는 거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학습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전혀 학습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맞으니까 1번이 틀렸겠구나 라고 답을 맞출 수도 있는 거고요. 예. 14번 문제는 뭐 허건날 나왔던 문제네. 그랬죠? 25기가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대요. 25기가 이상의 데이터를. 그럼 뭐죠? 블루레이 디스크입니다. CD-RW, CD는 700메가 정도 들어가요. 700메가. DVD는 4.7기가 정도 들어갑니다. 4.7기가. 4.7기가. 블루레이 디스크는 25기가 정도. 집 디스크는요, 100메가. 집 디스크는 거의 안 써요, 지금. 집 디스크는 한 20년 됐나요? 안 쓴 지가? 예, 지금은 뭐. 자, 컴퓨터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리 방법 했어요. 자,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뭐 잘 사용하는데 주변에 물기가 있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교실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음료수를 마시는 걸 자제한다,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써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이 들어가면 감전될 수도 있고 안에서 합선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컴퓨터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품을 교체하거나 이동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전원을 끄고 그 작업하는 좋다가 아니라 부품을 교체할 때는 전원을 꺼야 돼요. 안 끄면 부품이 고장납니다. 고장나요. 그 다음에 노트북 같은 경우도 사용하다가 이렇게 뭐 배터리 없이, 배터리가 아니라 그 아답터 없이 사용할 때는 내가 뭐 들고 다니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답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답터가 어디 걸리지 않게끔 잘 해야 되겠죠. 예.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적으며 통풍이 잘 되고 먼지 발생이 적은 곳에서 일을 해야 좋겠죠. 사람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시스템 백업 기능을 자주 사용하면, 백업을 왜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라도 내가 중요한 데이터는 따로 보관해 두는 게 백업이잖아요. 쓸데없이 자주 하면 시간 낭비가 되겠지만 굳이 해야 된다면 백업 기능을 해야 되겠죠. 바이러스 감염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때그때 백업을 해놔야 돼요. 바이러스 감염돼 갖고 못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말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조각모음을 실행하는데 예약 실행 기능이 있나 보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조각모음을 실행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씩 하라든지. 예. 그러면 조각모음을 실행해주면 어떤 거예요? 컴퓨터가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것들이 한데 모여지는 거니까 빨리 움직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조각모음 실행하면 빨리 움직여지는데, 조각모음을 실행하는 이유는 흩어진 데이터를 한때 모으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들은요 그렇게 용량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래 한글로 문서를 작성했는데 그게 뭐 10기가 20기가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영화 같은 거를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영화를 보다가 삭제했어요. 보다가 삭제하고 또 다운로드 받고 또 보고 또 삭제하고 하다 보면 데이터가 막 흩어진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엑셀 2007을 설치하다가 쓰다가 삭제하고 2010을 설치하면 그 삭제된 영역에 엑셀 2007 영역에 엑셀 2010이 쏙 들어가면 좋은데 엑셀 2010이 용량이 크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 장롱을 뺐어요. 새로운 장롱을 사다 꽂았는데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 사온 장롱이 작으면 쏙 들어가겠지만 크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장롱을 자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잘려 들어가는 거예요. 용량이 100이라고 하는 용량을 지금 보관해 둬야 되는데 지금 공간을 보니까 90밖에 안 돼. 그러면 90 들어가고 나머지 10은 다른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90하고 10이 한 동네 살아야 빠른데 따로따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시간이 느려지거든요. 조각모음 실행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한데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우리가 업무 처리하는 데서는 조각모음을 굳이 실행을 안 해도 되고요. SSD라고 하는 보조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조각모음 실행하시지 말라고 써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SSD라고 하는 장치는요 스스로 조각 모음을 실행한대요. 근데 하드디스크는 조각 모음을 우리가 수작업으로 해야 되고, 하여튼 세 번째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번 홈그룹. 홈그룹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데 이 홈그룹이 윈도우 XP나 이때는 없었고 윈도우 7에 가면서 홈그룹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예. 홈그룹은 어디 있는가 볼까요? 여기 있어요. 내 컴퓨터에 가면 홈그룹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홈그룹에 컴퓨터가 저 혼자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룹이 달라요. 지금 공유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는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서 네트워크가 달라졌거든요. 근데 보통 가정에 가면 그 공유기를 통해서 컴퓨터가 뭐 안방, 건너방, 뭐 거실이고 이렇게 노트북이고 스마트폰이고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홈그룹을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홈그룹에 설정이 되면은 홈그룹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원을 켜잖아요. 그러면 네트워크상에 다 보여요. 그래서 자료를 서로 보내고 받을 수도 있어요. 홈 네트워킹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절전 모드로 들어갔거나 종료를 하게 되면 시스템 종료라면은 홈그룹에 표시되지는 않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자, 사용자가 아빠가 프린터를 하나 샀어요. 프린터를 설치합니다. 설치를 다 하고 나면 이 프린터를 공유를 걸어요. 왜? 애들이 또 이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프린터 공유 끄기를 설정하면 공유를 껐어요. 지금요. 그러면 이 프린터기는 나만 쓰겠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쓰지 못하게 막겠다. 이런 얘기지 홈그룹에서 나가는 거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프린터를 여기 장치및 프린터에 가서 프린터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여기 가서 프린터를 추가하는데 로컬 프린터 추가하고 다음 어떤 프린터를 제가 한번 볼게요. 프린터가 있다고 가정하고 다음 설치를 할 거예요. 자, 공유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공유 안 하겠다라고 하면 뭐예요? 공유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 프린터긴 나만 쓰겠다라는 거고요. 이 프린터를 공유를 걸겠다라고 하면 프린터 속성에 가서 공유를 걸겠다라고 하면 요렇게 사람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공유를 걸면 이제 네트워크로 홈 네트워크로 들어온 누군가가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이 프린터를 나는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 작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공유를 해제한다고 해서 홈 그룹에서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 프린터를 못 쓰게 막겠다라는 얘기 뿐이지. 예,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 원격 지원. 원격 지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컴퓨터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 누구한테 이걸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컴퓨터로 들고 나가기도 힘들고, 근데 알고 봤더니 부산 사는 친구가 컴퓨터 도사야. 그래서 부산 사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내 컴퓨터 좀 한번 손 좀 봐줄래? 알았어, 네가 부산에 내려와. 아니, 그러지 말고 나 서울에 못 가. 그거 아니고 원격으로 좀 해줘 라고 하는 거죠. 원격으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있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가 있겠죠. 자, 서울에 사는 친구가 부산 사는 전문가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원격 지원 요청서를 만들고 나서 그 요청서를 부산 사는 친구한테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요청서에 의해서 내 컴퓨터에 접속이 가능한 거예요. 요청을 요구하는 사람한테. 다른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원격 지원을 먼저 시작한 후, 이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원격 지원을 먼저 시작하고 나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난 서비스맨이야. 서비스맨이
요청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요청을 하는 사람이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 요청서를 배포할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누군가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선택을 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거꾸로 해놨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안 해보셔서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이게 실습하기가 어려워요. 뭐를 요청서를 만들어서 요청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내서 그 사람이 또 그걸 열어가지고 봐야 되고 이때 들어오기 위해서는 암호가 필요하고 암호는 또 뭐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그 암호를 입력하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라든지 또는 뭐 이런 대학, 사이버 대학이라든지 방송통신대학교에서는 원격 지원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와서 요청을 하면 학교라든지 회사에 있는 서비스맨이 자동으로 탁 접속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간단한 연결을 사용하거나 도움 요청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 도움 요청서를 만들어야 돼요. 간단한 연결은 두 컴퓨터 모두 윈도우 7을 실행하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 예. 도움 요청 파일은 요청서를 보내주는 거니까는 요청서에 의해서 작업하는 거고. 이건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좀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요청자가 요청서를 보내놓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이 서비스맨이 들어와서 요청을 할 수 있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된다.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은 접근성 센터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 항상 나왔던 문제죠. 예. 18번 문제는 접근성 센터에 관한 거고요. 자, 표준 사용자 계정이 있고요. 관리자 계정이 있고요. 손님 계정이 있어요. 계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작 버튼 누르면 나오는 이 계정, 이거는 관리자 계정이에요. 반드시 관리자 계정은 하나 있습니다. 예. 내가 컴퓨터를 켰더니 쫙 켜졌어. 그럼 관리자 계정이 있으니까 켜진 겁니다. 그 다음에 제어판에 가서 계정에 가서 계정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계정을 하나 만들고 싶어. 자,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데 어떤 계정을 만들 거냐면 관리자 계정을 만들 거냐, 이름은 아빠, 엄마 뭐 이런 식으로 관리자 계정을 만들 거냐, 아니면 어린 자녀들 A 이름으로 표준 사용자 계정을 만들 거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밖에 있었던 게스트 계정은 뭐냐면 아무나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계정입니다. 근데 이 게스트 계정은 손님 계정이라서 프로그램 설치한 거 삭제도 못하고 프로그램을 설치도 못하고 뭐 자기만의 어떤 뭐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손님이니까 잠깐 왔다가 뭐 볼일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계정 중에 아까 표준 사용자 계정은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설치하거나 또 프린터를 설치하거나 걔를 뭐 제거하거나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권한은 없는데 자기만의 계정이 있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다? 바탕화면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문서 폴더에서 내 데이터를 관리할 수도 있고 그건 가능해요. 그러나 뭐를 제거하거나 설치하는 권한은 없다. 그런 권한은 없다. 답은 3번이다라는 거 보시면. 윈도우 7에서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시작. 컴퓨터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즉 바로가기 메뉴 눌러서 속성. 여기 떠있네요. 64비트 윈도우다 이렇게 떠있네요. 64비트 윈도우다 라고 떠있어요.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거기 뜨는 거죠. 컴퓨터에 가서 속성 하면 나온다. 이거 단편적인 문제예요. 단편적인 문제. 예. 그러니까 20문제를 쭉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20문제를 쭉 살펴봤는데 처음 나오는 유형도 있고
기존의 유형에서 살짝 벗어난 유형도 있고 지금까지 매번 하던 유형 그대로 나왔는데요. 예, 근데 지금 20문제 중에서는 그 보안에 관한 거는 없죠. 보안에 관한 건 아까 뭐 바이러스 타령한 건 있는데 보안에 관한 거는 안 나왔었어요. 접근성은 나왔죠. 접근성은 나왔어요. 그리고 컴퓨터 역사에 관한 컴퓨터의 특징 이런 거는 뭐 안 나왔고 아까 아날로그 디지털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 나온 것 같고요. 예.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유효성 검사는 우리가 실기시험을 볼 때 유효성 검사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엑셀에서 유효성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성별을 입력하는 날입니다. 성별. 자, 여기 성별을 입력하는 날인데 어떤 사람은 남자, 어떤 사람은 남성, 어떤 사람은 남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남자만 벌써 성별이 세 가지가 나오니까 이거는 안 된다. 아, 그러니까 통일을 하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를 눌러가지고 목록을 만들어요. 목록. 남성, 여성. 아니면 여성은 앞에 써도 되고 뭐 남성을 뒤에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만 예, 이렇게 쓰면 여기에서 고르면 되는 거죠. 만약에 남자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입력이 안 들어가요. 남성이라고 써야만 들어간다는 거죠. 어디 남성, 여성 둘 중에 하나만이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취미를 고르래요. 취미를 고르는데 아무 취미나 막 입력할 수도 있죠. 근데 취미를 골라놓고 한번 제가 정해놓을게요. 그냥 제가 제가 15가지 정도를 좀 넣어놨어요. 여기다가요. 15가지 정도를 넣어놨어요. 그럼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 고르게끔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15개를 넣어놨는데 15개가 다 안 보이고 8개만 보이죠? 그게 이렇게 스크롤 해서 밑에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네요. 그러면 목록을 너비를 지정하는 게 있어요. 기본이 8개만 보이는데 15개가 보이게끔 하라든지 그런 기능은 없죠. 미리 지정해서 입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를 정해줄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목록으로 값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드롭다운이라는 게 아까 이거죠. 이거 이렇게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내가 이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기능은 없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요런 말이 나온 걸 봐서는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A의 첫 번째부터 E의 9번째까지 중에서 데이터네요. 이 데이터 전체에서 고급 필터를 거는데 여기다 필터 조건을 거나봐요. 영어 점수가 평균 넘어가는 경우 뭐뭐 하거나 있으니까 줄이 다음 줄로 내려갔네요. 그렇죠? 성명이 두 번째 문자가 0으로 되어 있는 글자를 찾으래요. 두 번째 글자가 0.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내 영어 점수가 뒤에 두 번째 셀이 평균치보다 크다면 달러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명의 두 번째 글자가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음표, 는하고 별표를 치면 뭐예요? 별표. 어떤 글자가 와도 좋다라는 거죠.
0이라는 글자가 먼저 와도 되고 0이라는 글자가 세 번째 들어와도 되고 네 번째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가 0이라고 하는 거니까 물음표 첫 글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가 0. 나머지는 알아서. 그러니까 요거 는 물음표 0 별표 이렇게 조건을 걸어야 되겠죠? 이렇게 조건을 걸어야 되겠죠. 답은 세 번째. 이런 유형 문제도 우리가 고급 필터 걸면 조건이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조금은 까탈스럽다. 네. 그럼 여기 뭐라고 나오죠? 여기 이렇게 쓰면 뭐가 나올까요? 여기다가 가 자리에다가 여기 는 뒤에 두 번째가 평균보다 크냐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옵니다. 89점이 여기 평균보다 크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여기 영어 점수 강동식의 영어 점수가 평균값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렇게 명령을 걸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은요. 예를 들어 여기에 숫자가 너 여기 있는 평균보다 크니? 라고 물어보면 그래 커. 아니면 아니 안 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영어다 이거 영어. 그럼 여기다 영어라고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어 점수를 갖고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볼 때는 영어라는 항목을 똑같은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어를 여기다 못 쓰고 영어 평균이라고 쓴 거예요. 영어 평균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명은 뭐라고 되냐면 두 번째 글자가 0이다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때는 성명이라고 썼지만 여기는 영어라고 바로 못 써요. 예. 그래서 영어 평균이라고 이름을 대신 쓴 겁니다. 그런 유형의 문제도 예전에 나왔었는데 뒤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한동안 안 나왔다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유형의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를 한번 좀 열어볼게요. 최신 기출 문제 섹션 16. 자, 여기에서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점이 평균치 이상인 것만 찾아볼게요. 여기다가 총점이 는 얘가 크다. 에버레이지 이 애들 중에서 자, 이렇게 나왔어요. 네 77점이 이 평균보다 크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77이 안 큰가 봐요. 평균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요, 여기 87이라고 되어 있네. 평균이 77은 87보다 안 크기 때문에 아니 안 커, 거짓말이야, 너 크다고 물어보는데 나 아니야 라고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요 데이터들 중에서 데이터 고급 필터에 가서 다른 정서에 복사할 거고, 조건 보면은 여기고 여기다 출력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평균치, 총점이 평균 87보다 큰 애들만 출력되라 하는 얘기인데 안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글자를 여기다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글자가 나올 때는, false나 true가 나올 때는 요 글자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점 초과라고 제가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볼게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상관없고, 뭐 사랑이라고 써도 되고 바보라고 써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뭐라고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고. 그러나 여기 있는 글자 어떤 거라도 쓸 수는 없어요. 아, 그 결과값이 true나 false일 경우에 예예예예예. 그때는 항목 이름을 여기 있는 거 어떤 거라도 쓰면 안 돼요. 대신에 안 써도 되고 그냥 제가 이렇게 다른 글자를 쓴 거예요. 다른 글자를. 그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요 데이터들 중에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 여기고 복사 위치는 이제 얘들을 출력할 거거든요. 저 이때는 87 넘어가는 애들 나왔죠? 이때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여기 이름 중에 이 문제는 뭐죠? 이거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이게 뭡니까? 는 따옴표 열고 물음표 뭐를 써볼까? 자자가 도자기 시도 있고 나자윤 시도 있네요. 자 그리고 별표 이렇게 쓰면 는 물음표자 별표. 그러면 이제 조건을 걸면 뭐가 되는 거죠? 이 중에 자자가 되는 도자기 씨하고 나자윤 씨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답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고급 필터에 가서 조건에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 출력할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된다. 자자로 들어간 도자기 씨나 나자윤 씨는 평균을 넘지를 못했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이렇게 내려놓고 조건 범위를 이렇게 걸어주면은 아까처럼 평균 넘는 사람이거나 자자가 들어간 사람 찾는 거죠. 그렇죠? 도자기 씨도 나왔고 나자윤 씨도 나왔어요. 이 사람은 총점이 평균을 넘지는 않지만은 요 조건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중요한 건 요거예요. true나 false가 나올 때는 반드시 이 이름을 빼든지 다른 걸 글자를 고쳐야 된다라는 거. 이거 우리 실습할 때 했었어요. 5월인 거. 입사일이 5월인 사람만 걸러내는 거 했었어요. 예. 기억이 그렇죠? 예.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은 겁니다. 예. 선생님 근데 저기 등호가 두 개거든요. 예? 어떤 거? 등호가 이거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다가 쓸 때 이렇게요. 아니 는 하고 따옴표 하고 나서 는지 안 써도 돼요? 는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라는 거 이렇게. 아니 여기에는 따옴표 하고 나서 는이라는 거 있지 않아요? 요렇게 된 거 이거요. 네. 잘못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는 네. 따옴표 안에 물음표 0 별표 따옴표 닫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따옴표 안에 있는 는은 없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는 있죠. 요거요. 따옴표 안에 는 이거는 빠져야 돼요. 책에는 지금 여기다가 이것까지 넣었나요? 이렇게? 그래도 되겠네요.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요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죠. 요 메시지가. 다운편에 들어간 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운편에다가 사랑이라고 쓰는 거 하고요. 는 하고 다운편에다 사랑이라고 쓰는 거 하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책에는 이렇게 써 있었죠? 저는 아까 이거를 이렇게 뺐나요? 넣는 거하고 그러면 이렇게 읽어드려라 하는 거고
제가 이걸 빼고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음표 두 번째 글자가 자로 돼 있는 걸 찾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어차피 같은 의미로 들어갑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제. 자, 요 사이를 요렇게 사이를 띄우래요. 이것도 나왔던 문제인데 이때 구분자가 있습니까? 구분교가 있어요? 공백이라든지 컴마라든지 탭이라든지 어떤 글자가 들어가서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전혀. 글자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열 구분선이라는 걸 이용하라 해요. 뭐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성하고 이름자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때 데이터 유효 텍스트 나누기에 들어가서 구분교가 아니니까 너비가 일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 가서 열 구분선을 콩 누르면 도하고 자기가 나눠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도자, 기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또 한 번 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도자, 자자, 기자를 따로따로 나누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뺄 거예요. 이렇게 뺄 겁니다. 빼서 밖으로 던지면 사라집니다. 그럼 도하고 자기를 나눌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나눠졌단 말이에요. 앞자리에서 빼는 거 말고 저 뒤에 학과를 내려서 과자만 뺄 수도 있어요? 주위에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가운데 거를 빼버린다고? 아니요. 여기 지금 이름에서는요. 왼쪽에서부터 한 글자를 뺀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학과는 지금 그 글자 수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왜 뒷글자 하나만 따로 뺄 수 있어요? 제일 끝에 글자요? 네. 한번 해볼까요? 글자가 다 달라서 그렇죠? 그런 경우는 안 돼요. 이거를 만약에 오른쪽 맞춤을 하면 될까요? 오른쪽을 맞춰놓고 과자를 다 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안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자를 빼려면 과자를 다 한번 빼볼까요? 그때는 함수를 써야 되겠죠? 는 레프트로 이제 이 글자에서 몇 개를 잘라야 돼요? 얘는 4글자고 얘는 5글자고, 얘 경영과 그러면 2글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개수가 딱 정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전체 개수가 지금 5개죠? 5개에서 하나 빼면 되죠. 얘는 6글자잖아요. 6글자에서 하나 빼면 되잖아요. length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length는 뭐냐면 이 문자의 길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길이. 너 6글자네? 6글자면 하나 뺐으니까 5글자만큼 자를 거고, 웹디자인 할 거면 5글자니까 하나 빼면 4글자만 잘라줄 거고, 그렇게 돼요. 전체 길이에서, 이 글자의 길이에서 한 개만큼 빼고 잘라라. 그렇게 되면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글자가 앞에서부터 홍, 길동, 일, 지매 이렇게 자르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제갈, 홍, 그러면 제갈은 2글자고 홍길동은 홍하고 길동이고 한 글자 2글자고, 제갈, 홍은 2글자 1글자잖아요. 그러면 무작정 못 자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함수로 자르려면 또 어떻게 잘라요? 어떤 건 2글자고 어떤 건 1글자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성을? 제갈 01에 그러면 제갈이 성이고 02 이름이구나 알지만 엑셀한테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함수로. 그럼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따로따로 입력을 받아야 돼요. 제갈, 공 따로 입력받고 홍, 길동 따로 받고. 우리 구글이나 이런 사이트 회원 가입할 때
성, 이름 따로따로 입력받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어때요? 한꺼번에 홍길동 입력받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입력받으니까 불편한 게 있으니까 어차피 외국은 성씨, 이름씨 따로따로 입력을 받으니까 그렇게 받는 것도 사실은 좋아요. 따로따로 받으면 결합하기는 수월한데 하나로 받으면 쪼개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 문제도 하나 나왔고요. 24번.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하는 거죠.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결과값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 예, 시나리오 관리자. 25번.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이다. 셀 안에서 줄바꿈을 하려면, 셀 안에 여러 줄을 입력하려면 어떻게 한다? Alt 엔터 치면 되고요. 자, 블록을 선택한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한행이 뭐예요? 이렇게 블록을 잡고 뭐를 입력을 했어요. 엔터. 엔터 치면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블록을 잡고 엔터를 치면은 옆으로 갑니다. 그냥 엔터를 치면 내려가지만, 그래서 블록을 잡고 엔터를 치면 내려가다가 없으면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맞는 말이고요. 자, 여러 셀에 한꺼번에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만큼 해서 사랑이라고 입력하고 싶대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쓰고 컨트롤 엔터, 컨트롤하고 엔터를 치면은 한꺼번에 입력한다. 쉬프트 엔터 치면 올라가요. 자, 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놓고 사랑하고 쉬프트 엔터 치면 올라가요. 커서가. 엔터 치면 내려가고 쉬프트 치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답은 3번이 틀렸다. 26번 문제는 뭐냐면은 자동 체육을 했을 때 뭐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A-012를 자동 체육이 쭉 내리면 012, 013, 014, 015 이렇게 들어가겠고, 01월 15일이니까 1월 15일이면 날짜는 기본으로 뒤에 있는 일수가 늘어나요. 16일, 17일.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있는 뭐가 들어오느냐 하니까는 가대시 013, 01월에 17일 이렇게 나오겠죠. 입력 자료. 요건 뭐죠? 샵 콤마 샵샵 0 뒤에 콤마가 들어갔네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으라고 했는데 뒤에 콤마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1000분의 1이 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2345가 12로 표현되겠죠. 12로. 만약에 12500 같으면 어떻게 되죠? 12500 같으면 13이라고 표현됩니다. 반올림이 돼서. 두 번째는 0.00은 뭡니까? 소수점 이상은 무조건 한 자리는 표시해주고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두 자리는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12345.00이라고 무조건 소수점 이하는 채워야 되니까. 예. 세 번째는 뭐죠? DDMMMYY 2015년 6월 25일인데 DD 며칠? 25일. MMM 뭐예요? 월이죠. 월을 세 글자로 보이라는 거예요. 세 글자. 만약에 12월 디셈버 같으면 어떻게 돼요? DEC 이렇게 세 글자로만 보이라는 얘기죠. 그럼 다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디셈버, 옥토버 뭐 다 나오게 하려면 MMMM M 4개 M 4개를 해줘야 풀네임으로 다 뜨는 거죠. 연도는 두 자리. 그래서 2015년에서 15년만 나왔다. 그게 틀린 거죠. 그렇죠. 4번에 골뱅이 뭐예요? 입력받은 글자가 커말이니까 커말 별별 다운표에 있는 거 그대로 출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력받은 글자가 커말이니까 골뱅이 하나당 커말 별별. 예. 세 번째가 틀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평점이 뒤에 두 번째 셀을 기준으로 봤을 때 3보다 작다면 어디에서? 조건부에서 조건부 서식에 설정해 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셀에서는 워크시트에서 는 하고 뭐를 정해주면은 상대 참조가 들어가지만 조건부 서식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절대 주소가 돼요. $뒤에 $2. 그래서
F4번 키 두 번 눌러서 달러가 앞으로만 가게끔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조건부 서식에서. 조건부 서식은 달러가 앞에만 가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Vlookup, Hlookup, 랭크 함수 같은 데서는 달러가 양쪽에 다 들어가게끔. 양쪽에 달러 다 들어가는 것도 없네.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기호네. 안 되고요. 커먼 1급에서는 달러가 앞에만 뒤에만 따로따로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커먼 1급은. 근데 2급은 오로지 조건부 서식은 달러 앞에 하나만. 그 다음에 일반 함수에서는 양쪽에 달러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외에는 안 나오죠. 트림. 뭡니까? 트림. 글자가 있는 앞에나 뒤에는 이 공백은 제거. 1사분기 한 칸 띄고 수익. 사이에 있는 빈칸은 여러 칸일 때는 하나는 유지하고 다 빼버린다. 자, 세금 계산한 글자에서 세 자를 찾으래요. 첫 번째 있네. 근데 뭐라 그랬냐면 세 번째 이후에 있는 글자 중에서 세 자를 찾으래요. 그러니까 세금 빈칸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세 자 찾으래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처음에 있는 세는 처음에 있으니까 세 번째 이후에 있는 세를 찾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후에. 그러니까 세는 몇 번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네. 그렇죠. 그래서 5가 맞는 거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서 프로퍼는 뭐예요? 첫 글자만 대문자. 앞글자 R이 R, O, K. 앞에 있는 글자만 대문자. 지금은 다 대문자죠? 이거는 뭐예요? 어퍼. UPPR. 어퍼라는 함수를 쓰면은 다 대문자. 밑에 로어를 쓰면 다 소문자. 그렇죠. 3번에 프로퍼를 이용하면은 이 4번에 있는 것처럼 나오죠. 이렇게. 첫 글자만 대문자로 나오겠지. 이렇게. 매크로 바로가기 키. 컨트롤 키하고 영문자 지정하죠.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영문자를 대문자로 입력하면은 뭐예요? 쉬프트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 바로가기 키로 영문자와 숫자를 함께 지정할 때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컨트롤입니다. 알트도 없어요. 바로가기 키를 지정하지 않아도 매크로는 상관없이 작동됩니다. 네. 세 번째는 틀렸다. 매크로 기록을 시작한 후 키보드나 마우스에 동작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기록이 돼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매크로 편집할 수 있죠. 편집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우고 다시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수정 기능이 없는 거예요. 수정 기능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잔뜩 작업했어. 근데 마지막에 실수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수정 기능은 있어야 돼요. 삭제할 수 없다고요? 뭐 깡패야? 지멋대로 해?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요. sum if s? sum if s는 뭡니까? 조건이 여러 개일 때 계산하는 거네요. sum if는 뭐예요? 자, 한번 메모를 해드릴게요. 는 sum if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예를 들면 뭐가 있다? 우리 반 여학생들의 국어 점수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sum if 성별 중에서 여자라고 되어 있는 그리고 국어 점수의 합계를 이렇게 구하겠죠. 성별란에서 여자라고 되어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국어 점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sum if s잖아요. sum if s는 이렇게 들어가요. 합계를 구할 범위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그게 여러 개가 있으면 계속해서 나열해서 쓰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반 남학생들의 우리 반의 축구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의 체육 점수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는 썸이프 운동 중에서 축구를 찾아야 되고, 그 앞에 체육 점수를 해야 되겠죠. 그다가 체육 이렇게 해야 되고, 운동 중에서 축구 해야 되고, 성별 중에서 뭐를 찾아야 된다? 남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썸이프는 범위, 조건, 합계 구할 범위인데, 썸이프 S 복수형이 들어가면 합계로 구할 범위가 먼저 앞으로 와요. 큰 점수가 S예요? 이거 S 빼먹었네. 그러니까 에버리지 if S나 썸 if S나 카운트 if S나 그런 거예요. 근데 카운트 if나 카운트 if S는 개수 구할 범위가 없잖아요. 범위 조건만 넣어주면 거기 있는 개수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에버리지 if 같은 경우는 범위, 조건, 평균 구할 범위. 근데 에버리지 if S 같으면 평균 구할 범위를 먼저 써주고 범위, 조건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같은 문제는 판매 실적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판매 실적 합계를 구하는데 연필이면서 서울인 경우. 이 중에 연필을 찾아야 되고 여기서 서울을 찾아야 되는데 보세요. 연필이면서 서울 아니네요. 연필이면서 서울 여기 있다. 300 걸렸죠? 연필이면서 서울 200. 여기 300하고 여기 200이 연필이면서 서울이죠? 합이 500이네 뭐. 계산이 되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계열 겹치기 숫자를 양수로 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이거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니다. 이거 다 해버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계열 겹치기를 오른쪽으로 늘렸어요. 오른쪽으로 50%만 늘릴게요. 겹쳤네요. 겹쳤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계열 겹치기를 제가 50을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겹쳤어요. 계열 겹치기를 100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앞뒤로 붙어버렸네. 그럼 계열 겹치기를 0에서 밖으로 빼내면 어떻게 되죠? 너 따로 나 따로 살림하는 거죠. 간격의 너비는 0% 그러면 간격의 너비가 뭐예요? 지금 왼쪽에 도자기, 중간에 이용실, 박탈자가 있는데 서로 같이 살고 있어요. 막 붙어 있어요. 간격의 너비를 띄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니네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사이에 요 사이가 지금 간격의 너비가 생겼어요. 만약에 100%면 이 계열 있잖아요. 빨간 게 지금 기말이고 파란 게 중간인데 기말 점수나 중간고사 점수 막대 너비만큼 벌어지는 거죠. 얘가 만약에 200% 같으면 어떻게 되죠? 200% 같으면 막대 너비보다 2배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비를 500%로 하면 어떻게 된다? 도자기와 이용실이 내 막대 계열보다 5배 벌어지는 거죠. 근데 어차피 공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간격 너비를 넓히면은 계열이 좁아져요. 간격 너비를 좁히면 계열이 두꺼워져요. 네. 그래서 기본값이 아까 150이었나요?
이렇게. 예. 계열 겹치기 수치를 플러스로 해주면 뭐가 된다? 벌어지는 게 아니라 붙어버리죠. 아까 이거 얘를 플러스로 해주면 어떻게 된다? 겹치는 거예요. 겹치는. 1번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요. 얘는 뭘까요? B의 두 번째, D의 아홉 번째. 이 중에서 두 번째 줄은 뭐죠? 얘가 두 번째 줄이네. 그랬죠? 세 번째 칸은 얘네. 얘가 세 번째 칸이니까 거기 만나는 애는 요거네. 그렇잖아요. 그 2320만 맞네. 인덱스는 범위 중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해당하는 걸 찾아와라 하는 겁니다. 쉬워요. 인덱스 함수 자체는 쉬워요. 근데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응용 문제가 나오면 막 어렵지만 인덱스 자체는 쉽습니다. 이런 거예요. 범위 정해주고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그게 뭐 세상에 얼마나 쉬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자, 박지성이라는 사람의 결석의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세로 날 돼 있죠? 그러니까 Hlookup 3번, 4번은 땡이에요. Vlookup으로 찾아야 되겠죠? 자, 다 좋은데 뒤에 1이냐, 0이냐죠? 0은 뭐예요? 4는 네 번째 칸에 있는 결석 점수를 가져와라는 얘기고 뒤에는 0은 뭐죠? 반드시 일치. 1은 뭐예요? 비슷하게 일치. 근데 비슷하게 일치는 생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얘를 비슷하게 일치를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비슷하게 일치라는 사형을 사용하려면 조건이 뭐냐면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김남일, 박지성, 이천수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역순이면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으면 1번도 맞고 2번도 맞아요. 김남일, 박지성, 이천수라고 돼 있으면. 근데 지금은 섞여 있잖아요. 그때 반드시 일치라는 0만 쓸 수 있어요. 다른 건 쓸 수가 없습니다. 자, 1번 옵션.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할 때 1번 옵션에 들어가서 백업 파일을 만들겠느냐, 백업 파일을 만들겠느냐, 열기, 쓰기, 암호를 만들겠느냐 라고 하는 건데요. 열기 암호와 쓰기 암호를 이제 각각 지정했다고 가정을 하면 열기 암호를 모르면 못 열어요. 열기 암호를 지정했는데 열기 암호를 모르면 못 열어요. 그러면 쓰기 암호는 언제 물어보느냐? 열 때 물어봐요. 이 문서를 파일을 불러올 때 야, 암호가 두 개 있다? 열기 암호는 뭐니? 못 맞췄어. 그럼 못 여는 거고 맞췄어. 쓰기 암호를 또 물어봐요. 쓰기 암호를 맞췄어. 그러면 이제 내가 작업하고 저장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쓰기 암호를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열기만 해요. 그리고 고치면 저장을 못 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는 있지만 이 현재 파일 이름으로는 저장을 못 해요. 아, 참 저번에 그 비트로커라는 거 우리 했었잖아요. 비트로커요. 비트로커 뭐라 그랬어요? USB 메모리라든지 하드디스크라든지 장치 자체를 암호화 시키는 기능이라 그랬죠? 제가 예전에 비트로커를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될래나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용하던 건데 여기 이제 공인인증서 이것만 담겨져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자물통 그려져 있잖아요. 자물통 그려져 있잖아요. 못 열어요. 암호를 물어버려요. 암호. 이게 비트로커로 잠궈 놓은 거예요. 그럼 비트로커를 이용해서 암호를 걸어 놓고 암호화 시켜 놓은 건데 이제 이거를 제가 사용을 할 때 암호를 맞추면은
이제 안에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 쭉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암호를 못 맞추면 못 열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 얘를 뺐다가 다시 꽂으면 또 물어보네요. 그러면 제가 이 USB 메모리를 분실했어요. 그걸 분실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습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에 내용을 못 본다는 거죠? 암호를 걸어놨으니까는. 포맷도 못해요. 지울 수도 없어요. 못 여니까 못 지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USB를 분실했으니까 금전적인 손해가 있겠지만은 내용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비트로코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비트로코를 홈 버전에서는 설정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트로코가 지원이 되는 컴퓨터에 가서 비트로코를 설정해 주면 켜기를 누르면 이제 암호화를 시키는데 양이 제법 되잖아요. 이거 암호화 시키는 시간이 좀 걸려요. 여유 시간을 두고 암호를 걸어놓고 쓰면은 누구라도 이거 안에 있는 내용을 못 열어볼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예.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3번이 왜 틀렸다고요? 네? 여기서 3번이 뭐가 틀렸어요? 쓰기 암호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쓰기 암호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파일을 열잖아요. 열 때 열기 암호, 쓰기 암호를 다 물어봐요. 그럼 다른 이름으로 그 수정 항목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는 어떻게 되고요? 그냥 저장하면 돼요. 자,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엑셀에서 아 굳이 쓰기 암호를 입력을 안 한다 그 말씀이시죠?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연습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연습이라고 하나 만들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얘를 저장을 할 때 여기 도구에 가서 일반 옵션에 가서 암호를 거는 거예요. 암호는 1, 2, 3, 4, 5 쓰기 암호는 6, 7, 8, 9, 0 확인 1, 2, 3, 4, 5 열기 암호 쓰기 암호는 6, 7, 8, 9, 0 자, 비자금 그래서 이제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비자금 내용을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열기를 눌러서 비자금이라는 파일을 열어볼 거 아닙니까? 열어보는데 암호를 물어봐요. 1, 2, 3, 4, 4 에이 틀렸대. 자, 그럼 다시 1, 2, 3, 4, 5 맞췄어요? 왜 이렇게 더디어? 쓰기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네. 암호 또 물어봤어요. 쓰기 암호가 돼 있잖아요. 근데 쓰기 암호를 못 맞추면은 읽기 전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쓰기면 6, 7, 8, 9, 9 암호를 몰라. 에이 모르겠어. 읽기 전용했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한다? 고쳤잖아요. 고쳤잖아. 그리고 저장 명령을 걸면 저장을 못해요. 이름을 바꿔서 저장할 수는 있어. 비자금이라 이름 자체를 못 건드려. 그렇죠? 그러니까 저장을 못한다. 읽기 전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0 하고 맞췄잖아요. 다 맞췄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쓰고 나서 저장 명령을 걸면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 명령을 걸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어차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비자금인데 예를 들어 비자금 2로 저장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저장할 때 암호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문서 자체를 열 때 열기 암호, 쓰기 암호를 다 맞춰야만이 그래야 저장이 되던 말든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쓰기 암호라고 돼 있으니까 내가 저장 명령 걸 때 암호 걸려 있는데 암호 맞춰봐. 그래야 저장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처음에 문서를 불러올 때 열기 암호, 쓰기 암호를 다 열어본다 이거죠. 그게 이거를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그럴 거야. 저장할 때 암호를 입력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37번 문제. 아래 차트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차트 요소는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평균 점수라는 갑축 제목이 있고요. 학교 간 성적 비교라는 차트 제목도 보이고요. 밑에 표도 보이네요, 표. 근데 레이블은 없죠? 레이블은 뭐예요? 이 검정색, 흰색 값이 뭐 위에 상단에 떠 있든 중간에 떠 있든 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레이블은 없다라는 얘기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쉬운 문제예요. 틀 고정. 창 나누기. 창 나누기를 한다는 말은 뭐예요? 좌우 나눠가지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이 본다든지 왼쪽 거랑 오른쪽 거를 볼 때 쓰는 이런 거고요. 창 나누기를 수행하면 셀 포인트의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창 구부선이 표시돼요. 어떻게 돼요? 자, 제가 여기다가 F에 40에다 놓고 F에 40에다 놓고 창 나누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F에 40에다 놓고 창을 나눴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창 구부선이 됐어요? 왼쪽과 위에 표시가 됐어요? 얘 왼쪽과 얘 위에 선이 나타났죠? 틀 고정을 하면 틀 고정하고 싶은 곳에 놓고 틀 고정하고 싶은 데도 놓고 하면은 얘를 기준으로 얘 왼쪽, 얘를 기준으로 얘 위쪽, 거기에 틀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틀 고정을 하던 창 나누기를 하면은 그 선이 나를 기준으로 왼쪽과 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틀 고정하고 싶은 거 아래쪽, 틀 고정하고 싶은 거 오른쪽에다 놓고 틀을 고정을 해야 왼쪽과 위에 선이 나타나면서 고정이 되는 거고, 이 고정은 아무 데다 놓고 틀 고정 취소하시면 틀 고정은 취소가 되고, 나누기도 나누기 명령을 걸면 나를 기준으로 왼쪽과 위에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고, 얘는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다 놓으셔도 되고 밖에다 이렇게 집어 던지셔도 되고, 얘를 밖으로 던지면 사라지고,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해도 선은 사라지고, 그런 것들. 인쇄 영역. 인쇄를 할 때 도형의 인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도형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프린터로 인쇄하게 되면은 인쇄 되잖아요. 기본으로 인쇄 됩니다. 기본으로 인쇄가 돼요. 인쇄가 되지 않음으로가 아니라 인쇄가 돼요. 예.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요. 추세선을 추가할 수 있다 없다. 추세선은 흐름의 변동을 보는 거죠. 날씨가 높으면, 날씨가 더우면 음료수가 많이 팔린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우면 호빵이 많이 팔린다, 이런 이제 그거를 날씨나 온도에 따라서 판매량의 추이를 볼 때 쓰는 게 추세선인데, 3차원은 안 된다 그랬고, 원형, 그 다음에 그 도넛형도 안 된다 그랬고, 방사형도 안 된다 그랬고, 분산형은 되고. 예. 지금 40문제를 우리가 쭉 풀어봤는데요. 이 40문제 중에서 특별히 어렵게 나온 게 몇 개는 있어요. 근데 매번 시험마다 요거는 어려웠어 라는 건 있긴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기시험이 작년까지 3번 보던 거를 2번으로 이제 하나 줄었는데, 문제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봤더니 차이가 없어요. 관련도 문제 많이 치중되어 있는 유형이고요. 관련도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관련도 문제 있잖아요. 이 관련도 문제를 문제 읽고 답 읽고 문제 읽고 답 읽고 달달달달 볶으세요. 어제 어떤 분이 다른 센터에서 강의를 하는데 수업이 끝나고 가면서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필기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그랬어요. 그때 네? 다시 한 번요. 못 알아듣고 그냥 의례적으로 전 네 그랬는데 필기시험 합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엑셀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엑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엑셀 수업을 이제 하는데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막 부담스러워하실 정도로. 근데 열심히 하셨나요? 열심히 하셨으니까 합격했다고 그러는 거죠. 1월에 시작했는데 벌써 시험을 보셨다고요? 그분이 1월에 시작을 하셨어요? 수업을? 그렇죠. 우리 1월 달에 수업 개강했잖아요. 화요일 날부터. 그렇죠. 시험을 보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센터는 수업이 이번 주에 필기가 끝나요. 우리도 이번 주에 필기 끝나죠. 그렇죠. 다음 주부터 실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수업이 이제 필기를 다 끝내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보시고 오셨나 봐요. 이제 떨어지면 또 보실 생각을 가셨는지. 근데 어제 보고 왔는데 합격했어요. 그러더라고요. 합격하시면 꼭 합격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떨어지면 얘기는 안 하시는데 합격하면 합격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보시면 돼요. 이거 되게 떨립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나이도 먹었는데 시험 봐서 떨어지면 창피할 텐데.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증이 새로 나오는 거 있으면 저도 시험 보는데 떨어지면 어디 가서 말도 못 하잖아. 합격했어요 라는 말도 못 하잖아. 컴퓨터 선생님 그것도 합격 못 해요 라고 할 텐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요. 그냥 합격하면 즐거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